예, 편히들 앉으십시오. 지금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5계, 8계를 받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질 않아서 아직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테라와다권에서는 약간의 기회만 있어도 항상 이 5계, 8계를 지닙니다. 이 사원 안에 찾아갔을 때는 8계를 받고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5계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이 집을 방문했다. 또는 제가 신자들이 스님이 숙소에 찾아가서 부탁할 말이 있어서 갔다. 이럴 때는 무조건 하여튼 5계를 먼저 청합니다. 그 스님이 공양청을 해서 나의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공양청을 하러 오셨다. 그럴 때도 공양을 들기 전에 먼저 5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5계를 생활 속에서 달고 다닙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우리 불자님들은 생활 속에 자리매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청정심을 순간순간 지닐 수 있고 지속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프린트물들을 나눠줬는가 다 받았습니까? 이제 오늘이 저희 시간 초기 불교 통론 첫 시간인데요. 약 20주 맞습니까? 20주 맞습니까? 한 학기 수행이? 강좌가? 한 20주 정도 됩니까?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는지는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나눠서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 현황에 대한 이해, 그거에 대한 어떤 살펴봄의 그 파트. 다음에 초기 불교의 교학, 그 다음에는 초기 불교의 수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초기 불교의 수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질 않겠습니다. 수행 시간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현황과 해결 방안으로서의 초기 불교를 살펴보는 이것은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하지 않겠습니다. 불교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꼭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한 시간으로서 이것을 다 해질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두 시간으로 시간을 이렇게 할애하겠고,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현황을 보는 그 내용들은 우리 첫 번째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 전개,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점, 이것을 알아야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논리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등의 그 도움이 되질 않죠.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심거리여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프린트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현대 사회의 문제점이 불교를 통해서 과연 해결할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불교 자체의 이해와 맞물려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불교의 교학에 들어가서 왜 오늘날 이 시점에서 초기 불교를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는 문제.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짚어져야 여러분들이 초기 불교에 보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불교라는 것은 도대체 다른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초기 불교의 강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강 한번 우리가 나열을 해보십시다. 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해탈을 위한 6단계의 가르침, 인간이 지니고 있는 22가지의 근, 그 다음에 진리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테라와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성제와 팔정도예요. 다음에 5가지의 법은 무더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과목입니다. 연기.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연기라 하면 여러분이 그 기억 또는 의식에는 주로 12연기를 떠올립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12연기라는 것은 일종의 방편입니다. 그거는 논리적인 유추의 전개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나 또는 존재를 직접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기법에 대한 것입니다. 12연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연기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연기성과 연기의 법칙, 그리고 12연기도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독과 사막. 결국 그 불교 수행과 불교 교리라는 것은 삼독을, 사막을 통해서 없애는, 제거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삼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사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불교가 대성불교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육바라미를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붓다의 시절에 이 육바라밀의 근간은 10바라밀에서 나왔습니다. 원어는 바람이 완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바라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불교에서의 관심사가 윤회일 것입니다. 근데 윤회를 이야기를 하려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죽음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것은 죽음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잘 알아야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죽음을 살펴보면 당연하게 윤회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윤회는 굉장히 난해한 것입니다. 사실 명확한 대답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초기 불교를 통해서 윤회를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초기 불교의 통론의 총체적인 것이 대충 이야기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이 그 테라와다 담마스쿨의 첫 강의이기 때문에, 첫 학기이기 때문에 이 강의의 내용이 딱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금년의 강의, 내년의 강의가 또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예비 스쿨을 했댔습니다. 그때하고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왜 내 자신이 과거의 작년의 나냐노가와 금년의 나냐노가는 동일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예,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 기법도 다를 수 있습니다. 쓰는 문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리시고요. 이 초기 불교 통론을 통해서 무엇을 이 강사는 전달하려고 마음을 먹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론보다도 전체적인 그림을 안고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개강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항상 해가 바뀌면 바뀐 그 해 2월달쯤 되면 각 불교 신문에는 전국의 무수한 교양대학의 신입을 권유하는 광고물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따지면 교양대학이 정말 많죠. 그 많은 교양대학 중에서 또 테라와다에서도 이런 대학을, 담마스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운영하고 있는 조직체에서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어떤 면에서는 이 자칫 잘못하면 이 테라와다의 담마스쿨이 무수히 있는 다른 교양대학과 똑같다면은 또 하나의 지적 공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양대학과 좀 다른 얼굴로, 다른 색깔로 좀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붓다의 원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붓다의 말씀에 근거하여 숙고해 볼 때 우리들은 이 생에서, 이렇게 온 이 생에서 두 가지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생에 온 이상 두 가지 숙제를 해결하는 생이 되어야 한다. 첫 번째는 내적으로는 우리는 항상 무지에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삶의 주체자인 내가 어떤 대상과 관계를 맺는 것인데, 내가 나에 대한 인식의 내용, 또 내가 대상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과연 사실에 입각한 인식의 내용인가 아닌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가 본 것은 당연하게 사실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본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이게 보살님이 본 이 물건이나, 저 뒤에 앉아있는 거사님이 본 이 물건이나, 저쪽 오른쪽 뒤에 앉아있는 거사님이 본 그 물건이 이것에 대한 인식의 내용이 동일해야 합니다. 근데 다 다릅니다. 그 말은 뭔가? 각자마다 인식의 내용이 다르다는 말은 항상 인식이 오류가 그 속에는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느냐?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식의 오류를 안고 대상을 판단을 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가치는 항상 잘못된 가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고통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됩니다. 예.
가치는 행복이니까요. 가치는 윤리니까. 그래서 내적으로는 인식이 오류가 없는 바른 인식을 하고, 즉 지혜를 증득하고, 바깥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라는 이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지속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요 두 가지의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숙제는 완벽하게 풀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자, 그러나 그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우리는 꾸준히 이 숙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여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요. 내 내면적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후자는 다른 대상과의 관계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이 두 가지의 문제. 자, 그런데 인간은 개인이면서 각각의 인격체이면서도 사회적 존재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가족이 그렇고, 그죠? 예. 예, 공동체에 나는 포함이 되어야만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괴로움은 당연히 사회적 조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사회적 관념이 있거든요. 관념. 그러니까 암암리에 그것을 그거로부터 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회적 관념을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잘못을 내가 판단하고 있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따라서 이 자기 자신적인 내면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오늘날의 이 사회 현황,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 사회적 문제와 내 개인의 내면적 문제가 별개라면 이렇지 않습니다. 근데 두 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혼자 독야청청하게 살 수가 없는 우리 삶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현대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다른 타자와 또는 다른 대상과 거미줄과 같은 네트워크의 관계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먼저 오늘날 현대 이 사회의 삶의 현황, 그리고 그 현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하게 사회학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이걸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다 아울려 가지고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살펴보고는 붓다의 가르침이 그 사회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책이 될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볼 것입니다. 예. 그게 만일 그 대안책이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불교적 의식구조 속에서 나올 수 없다면 불교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또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주 희망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근간이 그 밑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관심을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만일 그 불교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그러면 불교 공부에 들어가야지요. 그러면 불교 안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불교는 16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 한국 불교를 스스로 통불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통불교. 모든 불교 안에도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 시대에 따라서 이런 것을 다 융합, 원융시킨 그런 불교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그 반면에 굉장히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애매모호합니다. 딱 부러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불교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있죠. 또 그런 통불교를 우리 한국 불교는 아주 자랑 삼아 이야기해온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자위적 측면에서 일방적으로 자랑거리로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불교의 애매모호성 때문에 그동안 불교에 대한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불교가 조선조를 겪으면서, 조선조는 몇 년입니까? 조선조의 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500년.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지구상에 한 왕조가 50년을 버티는 왕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국시대, 그죠? 끊임없이, 중국도 그렇습니다. 오래 버티는 왕조라 해봤자 200년, 300년, 예? 뭐, 한 나라가 조금 오래 버텼겠지. 나머지는 전부 다 100년, 200년, 예? 길어봤자 300년입니다. 뭐, 송 얼마 됩니까? 뭐, 당 역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예, 그 이전에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 나라만 정권 한번 잡았다면 500년이야. 최소한이, 예? 신라 1000년, 고구려 700년, 백제 700년, 조선조 500년. 그러니까 이 500년 동안 불교는 사회주 이데올로기에서 성리학한테 밀려버렸습니다. 이게 발을 붙일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속 그 자체가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붓다의 원음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한 귀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거는. 마지막 왕조에서 불교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제 강점기를 겪습니다. 강점기가 36년인데 앞뒤를 합하면 50년 이상입니다. 그죠? 앞뒤 그 혼란스러운 것을 합하면.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 찬탈에 의해서 1차적으로 손댄 그것이 불교 아닙니까? 거기서 생긴 게 대체성이죠. 엄청난 불교의 변질이 올 수밖에 없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방을 맞습니다. 그 이승만이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왜 호스테스 비슷한 노란머리를 부인으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때 기독교 신도가 100만이었습니다. 100만. 나머지는 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불교 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국가 공휴일인데 초파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그 묘한 그 불교의 그 편파적 대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구 대처의 갈등을 빚습니다. 이거는 슬픈 비극이죠. 또 6.25 동란. 이런 걸 겪으면서 또 한 번 불교는 왜곡될 대로 왜곡될 수밖에는 없는 과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교사를 명확하게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거는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붓다의 원언, 불교의 핵심에서 자꾸 멀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시점에서는 이 멀어진 것들, 잘못된 것들, 변질된 것들, 왜곡된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것을 원자리에 갖다 놓는 이 작업을 하지 않고 불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이제 우리는 초기 불교를 왜 공부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안고 초기 불교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해방 이후에 특히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실은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 근대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역사는 과거와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예, 근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근대에 들어와서 불교의 새로운 운동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 내용물 중 하나가 교양대학입니다. 교양대학.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대구의 어느 그 재가인 단체에서 좀 법문을 해달라고, 강좌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한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그 어느 박사예요. 그분이 교양대학을 설립을 해서 내려오니까 1000명씩 모였답니다. 그만큼 목이 말랐던 거예요. 목이 말랐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교양대학이 한 역할이, 불교를 보급시키고 전파한 역할이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황폐화된 불교의 토양 위에 교양대학이 생김으로 교양대학을 통해서 불교를 보급할 때 우선적으로 한 것이 불교 교리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교리의 본질적인 이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상이 무엇인가? 무아가 무엇인가? 이것을 전달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무아가 어떤 것이다. 알아서 어쨌단 말이냐. 안 것이 삶에서의 또는 내 내면에서의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떻게 적용시켜야 이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그동안 교양대학에서 못해줬다라는 거예요. 못해줬다. 그래서 이 테라와다 초기 불교 통론을 통해서 교학의 본질적인 문제를 공부해 감으로써 공부해 가는 동안 그 본질에 대한 이해에서 국한되지 아니하고 끝나지 머물지 아니하고 이것이 삶의 현황, 삶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교의 고리가 현대사회의 산적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근거를 제공하며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아울러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이니 생태계의 파괴니 이거에 대한 우려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불교의 어떤 논리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하느냐. 그리고 그 제공된 그 근간의 논리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뭐 지금 그 유전자 조작에 대한 문제, 생명 경시 풍조, 뭐 이런 거, 이거 불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이것을 미끈하게 풀어낼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것이 나아가면 이제 응용불교가 되지요. 예,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건드려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온통 힐링이라는 이 말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힐링자를 안 잡아 여으면 이는 아무것도 뭐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아. 그치?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치유, 힐링을 필요로 하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네. 사회가 치유를 간절히 필요로 한다는 말은 이 사회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다 환자입니다. 다 마음의 상처들을 지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세상, 현대 이 사회를 살기가 녹록치 않다. 살기가 무척 힘들어졌다. 그런 의미와 바로 맞물려져 있을 것입니다. 자, 우선 표면적으로 몇 가지만 이렇게 툭툭 짚어도 극심한 부의 양극화, 중산층의 붕괴, 예. 우선 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붕괴, 예. 교육 시스템의 편중, 입시체제,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 이런 거. 다음에 불황, 경제적인 불황의 장기적 연속화, 아주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치솟는 전세가, 이제 집값이 팔고 사는 값하고 전세값이 이제 맞먹습니다. 그죠? 희망이 없는 청년의 삶, 정치적 갈등, 온 세계가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습니다. 그 경쟁체제 속에서 오는 존재감의 박탈, 우울증. 이제는 모든 현대 병들의 근간에는 전부 다 지금 우울증이라는 이 요소가 많게는 짙게 혹은 옅게 다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거 한두 케이스가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많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자, 이런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힐링은 오늘날 현대 사회의 문화 트렌드로 부상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 제목이 있죠. 저자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2만 부, 200만 부 정도 팔렸죠. 그 유명한 해민스님, 제목이 뭐죠? 멈추면 비로소 보인다? 100만 부, 서점을 떠들썩하게 한 거죠. 예. 꼭 여러분도 읽어보십시오. 100만 부 이상 팔렸죠. 또 TV 프로그램에 어느 방송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힐링 캠프 무슨 뭘 기쁘지 아니한가 기쁘게 하는 무슨 그런 제목 프로그램이 있죠. 그게 그렇게
시청률, 방청률이 그렇게 높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콘서트가 열리다, 그냥 무슨 콘서트, 요즘은 그게, 그렇게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된다대. 힐링 콘서트. 뮤지컬도 힐링 뮤지컬. 여행 상품도 그냥 여행하면 안 돼, 그지? 무슨 사모아, 무슨 여행이 아니야. 힐링 여행. 힐링을 빼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화적 분위기입니다. 문화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다음에 치유를 모토로 내세운 수많은 강령들, 명상 프로그램, 온 전신이 하여튼 힐링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지금 언급한 이것보다도, 이것보다는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심리상담소의 문전성시, 정신과가 너무 바빠. 예. 한번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면 막 예약이 이렇게 밀려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나 이런 문화 유행으로서의 힐링이 우리 시대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물론 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진솔한 이야기도 있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스님이 눈에는 상품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형적인 문화 마케팅의 산물로 비칩니다. 또 하나의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힐링 문화는 이때 힐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너무나 힐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진정한 의미의 힐링. 그래서 초기 불교의 교리를 힐링과 직접적으로 접목을 시키는 부분, 문제, 이것을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는 고급 불교에서는 그동안 교리 공부를 뛰어넘어서 수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예. 수행을 강조하는 그런 불교는 그래도 고급 불교지요. 예.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불교입니다. 자, 그런데 수행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는 개인 내면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죠? 그게 상당히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리 공부 역시 개인 수행과 맞물려 같은 맥락에서의 전달, 그거에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왔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동안 서양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서양 문화는 굉장히 강점도 있지만 매우 단점도 있습니다. 서양 문명이 가지고 있는 큰 강점 하나는 자유의식일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 자유의식이 자본주의하고 이제 맞물리는데요.
그래서 서양 문명의 어떤 지금 대강점의 근간에는 자유의식이 고치되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자유를 굉장히 부리집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개인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진 것은 사실인데 그 개인성이 너무나 두드러졌다 보니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약점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회원 하나가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각 학생 하나가. 그리고 항상 고독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해서 어떤 이제 카니발이나 파티에 가면, 그러면 파티에 가면 떠들고 놀고 잘 놀고 그걸 다 풀어내느냐? 파티에 가도 고독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공동체 생활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예. 이웃과 단절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서구 문물 내지는 문화 내지는 문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리도 암암리에 자꾸 이런 식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불교에도. 그래서 불교도 역시 개인 수행에 편중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을 교리 공부를 바탕으로 이거에 대한 병폐적 요소, 이러한 어떤 단점을 깨끗이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의 실현과 실천입니다.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다른 사람들만 아니라 자연, 환경 또는 일반적인 어떤 정치, 문화, 경제, 인들에 대한 비판, 예, 잘못된 것은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 분노가 성이 꽉 차가지고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창조적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적 분노가 없이는 우리 이 사회는 성장될 수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 내면도 성장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적 분노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현황, 자연, 생태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 지식, 지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 그런 자연과 생태와 환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불교 교리, 초기 불교의 교리와 어떻게 접목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론 불교의 파이널 골은 해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탈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생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완전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해탈 이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그만큼 삶은 아주 리얼한, 아주 사실적 그 무엇입니다. 그런데 삶 그 자체로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삶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 안에 담기는 내용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미와 가치가 부여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즉 우리가 어떤 의식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의식을 전환시키고 이런 문제들, 이게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교리를 공부하는 동안 순간순간 우리의 의미와 우리의 가치가 순간순간 전환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예. 교리 공부를 하는 그 순간
그 공부를 하기 전의 나의 존재와 그걸 공부를 한 순간 나의 존재는 다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간 전혀 다른 삶의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자로 우리는 변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리 공부의 의미를 지닙니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는 참 저도 의문이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사가 조금 시원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향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강의를 하는 자가 만일 500개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7, 8을 뽑아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이 수업이 뭡니까? 중간에 휴식 없이 그대로 진행돼도 괜찮습니까? 휴식 10분이요. 예? 휴식 10분. 90분 강의인데 뭐 10분 빼고 뭐 빼고 하면 10분이 아니고 70분. 예? 70분. 70분이 90분이 아니고. 네. 네? 그러면 휴식 시간이 있으면 안 되지. 휴식 시간이 없이 스트레이트로 하겠습니다. 예. 그게 아니고 60분에서 65분을 해줘야 사람들이 한 10분 쉬고 그 다음 강의 듣고. 예. 이 다음 시간 강의가 몇 시입니까? 3시 10분. 3시 10분. 20분 아니고 3시 10분에 일부가 끝나고 20분이 시작입니다. 그럼 저는 하여튼 3시 10분에 끝나면 되네요. 일찍 끝내죠. 내가 좀 많이 할게.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야기는 불교 그 자체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교재의 프린트를 안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번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자는 겁니다. 대략이라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교재의 프린트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전공자도 이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공부했던 것, 알고 있던 것을 이렇게 좀 집대성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제 스스로가 상당히 이제 이런 것에 사회 현황이나 이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 평소에, 이거에 대한 정보에 항상 좀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 현황에 대해서 한번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공통사는 두 가지는 틀림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행복의 추구. 누구나 죽음을 싫어합니다. 이 두 개는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정말 그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한편으로 제껴두고요. 자,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구하려니까 인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종교, 예술 등의 여러 가지 삶의 행위를 창출해 왔습니다. 여기서 행복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쾌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수없는 주의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의, 이즘. 근데 현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근간은 그 이즘적인 측면에서의 근간은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사고방식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동구권이 무너진 연후에 이거는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정치판에서는 빨갱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뭔가 그만큼 자본주의 사상이 무비판적으로 우리 밑에 깔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자본주의 자체 내에서 쓴 용어가 아닙니다. 반대편에서 쓴 겁니다. 자본주의의 반대적 이점은 뭡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쪽에서 이것을 붙인 이름입니다. 자본주의.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은 뭡니까? 자본주의가 성립되려면 전제 조건이 상품을 생산해야 됩니다. 상품을 생산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런 정신적 태도 그리고 이것에 대한 유통체제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죠. 근데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요. 이미 여러 번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사유자산제를 바탕에 두고 있다. 물론 사회주의도 이론적으로는 공유지만 실제상으로는 사유재산이 인정됩니다. 물론. 근데 그거보다는 더 철두철미하게 사유재산의 바탕을 두고 있다. 두 번째는, 자, 이게 또 문제인데, 모든 재화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모든 재화에는. 흔히 말해서 모든 물건에는, 그죠? 상품에는 가격이 반드시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 세 번째는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예. 다음에 노동력이 상품화됩니다. 노동력이 상품화됩니다. 상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무계획적 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유재산, 자유경쟁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특징은 공유보다는 소유의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예.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공유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소유 개념만 있지. 예. 자, 자본주의 경제는 상품 생산이 행해지는 경제입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팔아서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있어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생산수단, 기계 설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 자원을 가져와서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사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 상품이 앞에서 이야기에 돈 들이는 것보단 더 높은 가격을 팔아서 그 중간에 이윤을 획득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여기 골격이죠, 요게. 그런데 자본이 생산 시설을 하고 자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노동력의 자본을 줘서 가지고 와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는 대표적인 칼 막스, 마르크스죠. 노동의 그 잉여 가치는 노동의 착복에서만 있다. 자,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자본주의를 표명한 경제학자는 그렇지 않다. 자본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이것을 인정하자. 라는 주의입니다. 이것이 대립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창출된 이윤이 노동자하고 자본가한테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 분배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분배가 합리성을 가진다면 사회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죠. 이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게 합리성을 잃을 때 사회는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선 우리가 머리에 담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모든 제약의 각각의 가격이 성립되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재화의 생산, 교환 및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화의 가격이 심하게 오르면 생산과 공급이 증가하고 소비 또는 수요는 감소합니다.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은 감소하고 수요는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밸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놔놓으면 시장 기능에게만 맡기면 이것이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자본주의 태동의 그 과정에서는 정부 개입이 없었습니다. 자유방임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왜? 자본가와 정부라는 것이 탄생되기 이전에 왕정체제, 왕하고 결탁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본가는 이렇게 생산을 한 이윤을 왕에게 일부를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자본 쪽에서는 뭡니까? 자유방임을 요구하게 된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형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이걸 그때 자유방임 체제로 그대로 놔버리니까 여러 가지 모순적인 구조가 생겨가지고 실업이 생기고 공황이 생기고 이제 이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죠. 근데 국가의 통제 과정에서 오늘날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실정입니다. 이 국가가 통제를 바람직하게 합리적으로만 했다면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고 지금도 그 문제가 진행 중에 있고 그죠? 더구나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100일날에 드러나죠. 공약 때는 했는데 막 딱 출범도 하기 전에 그 말은 뭐 경제 민주화 이거는 싹 없어지대. 요 한 대목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기업은 끊임없이 시설을 기계화시키든지 자동화시켜서 생산성 향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줄입니다. 저는 이 내비게이션이란다. 그 뭡니까? 고속도로 통과하는 거. 그 뭐라 합니까? 하이패스. 하이패스. 하이패스인가 절대 안 삽니다. 그 속셈이 뭡니까? 그 앞에서 표받고 하는 그 인원 감축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도로공사에서. 그죠? 그게 내가 왜 편들어줄 이야기가 뭐해서 일자리들이 많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그걸 자동화 해가지고 그 숫자를 줄이겠다는 말이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그 절대 안 삽니다. 안 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전자파에 이건 노예가 돼가지고 정신 시끄러울 때 그거 한 개 또 달아가지고 또 전자파 속에 또 있게 되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안 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안 살 겁니다.
어쨌든 기업은 끊임없이 기계화, 자동화 해가지고 생산 수단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절감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져갑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면 물건값은 떨어뜨리지 않느냐? 그런 기능도 있죠. 근데 그렇게 떨어뜨려서 생긴 그 이윤을 소비자한테 나누어줘 분배한다면은, 정당하게 분배한다면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죠. 그게 분배가 안 되는데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헐값으로 생산해가지고 이제는 막 공급을 아주 대형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윤을 확대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소기업이나 또는 아주 그 소상인, 소생산자들, 이런 자들이 깡그리하게 거물망에 걸려버려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동네 구멍가게. 그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그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우리 시골의 구멍가게는 밤만 저녁만 딱 되면 동네 청년들이나 전부 다 구멍가게로 다 모여. 구멍가게로. 문화시설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막걸리 한 개 시켜놓고는 온갖 동네 이야기, 건설적인 이야기, 누구 욕하는 이야기, 누굴 도와줄 얘기, 그게 다 이루어지거든. 이 구멍가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지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다 없어지니까 뭐예? 대형 마켓에,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마켓만 되고 이제 동네 가게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산시설을 확대해가지고 이윤이 돼서 얻어지는 이런 자본을 산업자본이라고 합니다. 이때를 산업자본주의라는데, 이 자본주의는 점점 성장을 해서 자유경쟁체제에서 약소기업들을 깡그리 죽이고 대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대기업이 경쟁을 하니까 자기네들이 코피가 터지니까 이제 카르텔이나 동맹, 연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자, 독점 자본주의가 되니까 그게 뭐가 생기느냐? 은행이라는 기발난 아이디어를 놔놓고 실물이 없는, 돈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 숫자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본이, 자본 시스템이 생깁니다. 이게 인간이 비상한 거죠, 이게. 이 은행이 만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대출을 해줬다면 이 은행이 자본금은 200밖에 안 돼. 200밖에 안 돼. 자기가 대출을 해주는 것만큼 은행에 꼭 없어도 돼. 은행과 수표라는 것은 더하죠. 수표는 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수표 종이 쪽지가 숫자만, 장부에만 이 은행에서 저 은행에 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압 수표, 그거에 대한 한 수 위 속임수가 뭐냐? 크레디트 카드입니다, 이제는. 거기다가 결국은 화폐마저 금모니 제도를 세계적으로 말살을 시켰습니다. US 달러 종이 쪽지입니다. 옛날에는 1달러를 가져갔으면 1달러만큼은 금을 줬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지금 종이 쪽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는 미국 연방정부에서 달러를 만들지 않습니다. 개인은행에서 만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화폐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하면은 얼마나 이 사회가 우습고 허수아비 사회인가, 이 세계가. 그래서 금융자본주의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병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융자본주의에 의해서 이것이 세계화되고 다국적 기업의 근간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제2의 제국주의, 과거 1차 대전이 일어났던 제국주의가 그대로 답습되지는 않고 금융자본주의에 의한 침탈,
이것을 제국주의라는 말로 하면은 두드리 맞으니까 미화시킵니다. 신자유주의.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문자를 바꾸면서 신자유주의까지 온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의 전개 양상입니다. 예, 요까지 오늘 하겠습니다.